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스페인 정부의 긴축안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페인 중부에 있는 카스티아 지방정부가 1,000만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인 유로 안정화기구가 독일 대통령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8일 출범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00억 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중 통화수화프의 상설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부에서 살펴볼 이슈 먼저 알려드리죠. 어제 이 소식 들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싸이의 글로벌 인기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을 휩쓴 싸이 열풍, 경제적 효과만 1조 원이 된다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살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큰 폭으로 내려갔던 해외 증시들 오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성장률은 전망치에 못 미쳤고 실업률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치를 하회하는 지표들도 있었지만 스페인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최종 예산안을 발표한 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중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54% 올라서 13,485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 1.39% 급등한 3,136, S&P 500 지수 1% 가까이 올라간 1,447.1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날 급락세를 뒤로하고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이 국경일인 10월 1일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추측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기대감에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경제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 유럽 증시가 패정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소폭 오르면서 5,779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7,29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 0.72%, 24.48포인트 상승한 3,439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역시나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역시나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들이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가 더욱 공격적인 부양책을 꺼낼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일본과 중화권 증시들 대부분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반등에 성공해서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48% 오른 강보합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제는 2,0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2.6% 올라서 2,05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1.14% 큰 폭으로 오르면서 2762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께서 수고 많았고요. 글로벌 마감 증시 관련된 자세한 내용 머니국의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지출 축소에 방점을 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설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날 스페인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8.9%였던 재정 적자를 올해는 6.3%로 낮추고 내년에는 4.5% 수준으로 더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스페인은 내년에 이자 비용으로만 380억 유로를 지출해야 하는 데다 현재 재정 적자 규모도 7%에 달해 재정 적자 목표를 당초 설정한 시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앞서 전망했던 것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소비 감소와 농산물 재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이 당초 전망치 1.7%보다 감소한 1.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 향후 기업의 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 등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달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6천 건이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증시 종목별로는 원자재와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광산업체 알파내추럴 리소시스는 2.4% 올랐고 곡물업체 몬산토도 2.1%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타이어 메이커인 미국의 구디어 타이어는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전자금융 서비스 전문업체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는 카드 회사들의 실적 전망 상향 소식에 7.2%나 뛰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국경절을 맞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도 몰렸습니다. 지표 개선 소식도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영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를 잠정 집계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 건데요. 영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영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존 잠정치 마이너스 0.5%에서 0.1%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금융위기로 생긴 불확실성으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 투자자들이 스페인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 발표를 기다린 탓에 거래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유럽 증시가 폐장한 후에 내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경제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긴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금융주와 광산주가 이날의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로이드 뱅킹그룹이 0.8% 상승한 가운데 바클레이즈가 1.68% 뛰었습니다. HSBC도 1%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국적 광산업체 리오틴도는 1.51% 상승했고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규모 광업회사인 BHP 빌링턴도 1.26% 올랐습니다. 반면 유럽 자동차 시장이 내년에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면서 세계 2대 자동차 대도사인 독일 폭스바겐은 2.1% 떨어졌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스페인 정부의 긴축안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54% 오른 13,485.97로 마감했으며 S&P 500은 0.96%, 나스닥은 1.39% 상승했습니다. 범유럽권 지수인 스탁 유럽 600 지수도 전날보다 0.34% 올라 271.6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GDP 성장률이 지난 6월 전망치 2.2%보다 낮은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3년 전망치는 기존 2.8%에서 2.6%로, 2014년 전망치는 3.1%에서 3%로 각각 낮췄습니다. 스페인 중부에 있는 카스티아 라만차 지방정부가 1,000만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카스티아 라만차 지방정부의 수반은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8억 4,800만 유로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에서 중앙정부에 구제를 요청한 지방정부는 발렌시아, 무르시아, 카탈루냐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인 유로안정화기구 ESM이 독일 대통령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8일 출범합니다. 독일 대통령궁은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이 ESM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비준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SM은 내달 8일 첫 이사회를 소집함으로써 공식 출범하고 내달 말쯤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400억 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경제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레야 사인스대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동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채권 투자자들과 대출은행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웅진그룹 발행 채권 중 만기가 남은 채권은 총 1조 3천억 원으로 절반이 웅진홀딩스 물량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매입한 회사채와 기업화음은 4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래에셋은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홀딩스 자회사인 웅진폴리실리콘에 1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모 회사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안정적 운용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300억 원을 투입한 서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 등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은행의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의 극동건설 대출은 1,340억 원이고 웅진홀딩스와 관련된 위험 노출액은 2,8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웅진이 법정 관리가 개시되면 은행들은 웅진에 집행한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행권의 불안 심리로 다른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심리, 그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금감원에서 제시한 NPL 비율 달성 등에 따라서 하반기 그리고 4분기에는 조금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추가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법원은 웅진과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 조기 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관리 여부는 다음 달 초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중 통화스와프의 상설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중 금융협력 현안과 과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한중 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영내 금융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통합이 더욱 진전될 것을 고려해 한중 통화스와프의 상설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탭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혜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OLED 패널 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 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입니다.
네, 방키준의 여보세요. 본격적으로 이슈 짚어봅니다. 요즘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수 싸이의 행보가 심상치 않죠. 미국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싸이와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같이 춤을 추는 모습까지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참 뿌듯하기 그지가 없는데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은 우리 문화 산업이 발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접적인 경제 효과까지 포함해서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살펴본 우리 K-팝의 미래, 그리고 그 K-팝의 경제적 가치, 오늘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싸이가 지금 빌보드 메인 차트 2위에 올랐어요. 예. 빌보드 차트 우리가 들어서 익숙하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메인 차트 2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어떤 의미인지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쉽게 빌보드 차트 하면은 뭐 세계 음악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다, 기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빌보드 차트는 사실은 그 미국에서 그 음반을 내고 팔리고 있는 음악들을 순위를 매겨놓은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1950년대 처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위 집계를 갖다 제대로 하게 된 다음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전 세계 차트를 표방하면서 세계 음악을 아우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정확하게 발매되고 판매되는 그런 그 순위들을 매기는 것으로 정착이 됐어요. 예. 지금 이게 그 권위가 왜 이렇게 인정이 되냐면 1894년에 미국 뉴욕에서 창간된 게 빌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문 음악 잡지이고 그리고 1950년대 중반서부터 인기 순위를 집계하고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엄정하게 그때 당시만 해도 앨범 판매량을 아주 정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빌보드지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그런 어떤 앨범들의 인기를 판독하는데 가장 정확하고 또 중요한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빌보드의 메인 차트라고 하는 핫 100. 여러 종류의 차트가 있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또 여러 종류의 차트로 늘어난 거고요. 실제로는 싱글 차트하고 앨범 차트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모던 락 차트도 생기고 그것도 요즘에 K-팝 차트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빌보드가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는 핫 100이라고 말하는 싱글 차트하고 또 그 앨범 차트가 가장 중요한 메인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위를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미국 내 앨범 시장에서 100만 장 이상 싱글을 판매를 했다라고 보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그 기본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인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찍혀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서 발매된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타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비영어권 그 앨범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호가 닫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한국 가수들이라든가 아시아권 가수들이 메인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그 1963년도에 일본 가수가 지금 사카모토 큐라고 하는 가수가 3주간 1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빌보드는 전 세계 차트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의 기록들을 수집을 했었던 때인데 이게 그 기록이 불정확하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세요. 1960년대 당시에 음반을 판매하던 데들이 영국이라든가 또 서구의 몇몇 국가,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면 자기 그 뭐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중심으로 옮아간 다음에는요. 1977년에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 그야말로 필리핀 여성들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가수가 아낙이라는 노래로 5위에 진입한 이래로는
최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오른 경우는 없었군요. 76위를 했던 게 원더걸스가 최초였는데 이때 당시에 그렇군요. 원더걸스가 비판을 좀 받았던 게 뭐냐면 1달러짜리 앨범을 만들어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덤핑 판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박리담회를 했군요. 그렇죠. 박리담회를 하면서 또 앨범이 잘 팔리는 그런 레코드 가게 중심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다기보다는 아동복식 그 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좀 다분히 그 타겟 마케팅 위주로 이 판매를 해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판매를 하면서 76에 겨우 올라갔던 것인데 지금 싸이 같은 경우는요. 예. 일본 내에서 미국 내에서 아직 앨범이 발매가 안 됐습니다. 앨범이 발매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빌보드 앨범 차트에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싱글 차트에는 지금 2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 핫백에 등장할 때 64위 했고 그다음에 11위 했고 그다음에 2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럼 그게 3주 만에 지금 벌어진 3주 만에 지금 예. 올라간 겁니다. 이 정도의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곡이 그렇게 많지가 곧 않습니다. 1위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거는 또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지금 1위를 했던 그런 가수들 보면은 비틀즈 같은 경우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했었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가수들도 다음으로 1위를 많이 차지했는데 예. 이런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한국말로 해서 1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지금 2위에 올라갔다는 그 기록만으로도 사실 국내 가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꿈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뭐 강남 스타일을 문화 혁명이라고까지도 이제 칭하기도 하고요. 예. 뭐 아무래도 가장 트레이드 마크는 뭐니 해도 말춤일 텐데 아까 제가 신문에도 보여드렸지 구글 회장도 말춤을 추는 우스꽝스러운 그렇습니다. 모습을 예. 연출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이제 단순함과 재미가 해외에서도 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첫째는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말춤 혹시 추실 줄 아세요? 말춤을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유머의 예. 코드가 예. 전 세계의 금융 위기 속에서 많은 위로를 줬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풋볼 리그의 많은 말춤을 갖다 따라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레곤주의 오레곤 덕이 따라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오레곤 덕이 춤을 같이 추면서 풋볼 치어리더의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세상이 다 우울해 있는데 이 춤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줬다.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흥행 코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불황에서는 유머 아니면 섹시가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요. 미국 빌보드지의 아시아 음악 산업 기사를 기고하는 롭 슈얼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강남 스타일을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예. 그 분석에 보면은 일단 음악, 뮤직비디오, 춤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공 요인을 분석할 때 음악이 거의 아주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세련된 그런 완벽한 음악을 하나를 만들어놨다. 그 음악 위에 뮤직비디오는 그야말로 누구든지 쉽게 패러디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미 패러디가 된 것처럼 재미난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들이에요. 그 장면들이 예를 들자면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황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런 곳에서 말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든가 뭐 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곳 한강의 배 위에서 이렇게 강남 스타일을 추고 있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기만이 생각할 수 있는 재미들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말춤은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상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섹슈얼한 코드와 또 보편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그런 인식 위에다가 이 누구나 같이 쉽게 따라하면서 군무로 이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창피함을 잊을 수 있고 같이 빠져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중독성을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이런 재미들이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문화적인 혁명을 가져온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네. 외국에서 뭐 한국의 강남이 지금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강남을 다룬 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겠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번 강남 스타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산업적인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멀티 매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SNS를 통해서
통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케이팝에 대한 인지도가 사실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실제로 소수의 현지 팬들이 마니아 중심으로 소비하던 그런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 강한 그 펀치를 날리면서 시장을 그야말로 한꺼번에 그 혁신적으로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다 덧붙여가지고 이런 그 한국말 배우기라든가 또 강남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국에서 그 케이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가능성들을 만들어줬고, 한국의 강남이라고 하는 공간도 상징적인 그 하나의 공간으로 부각을 시켜줬다는 측면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강남을 알리면서 좀 관광 수입 올리기 위해서는 강남 지역을 좀 더 잘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예,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빌보드 2위 진입은 경제 효과가 뭐 1조 원이 넘는다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좀 감은 안 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금메달 20개를 딴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싸이 열풍으로 의한 경제적 파급 효과, 우리 좀 피부에 와닿게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일단 1조 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이 김필수 현대경제연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보고서를 내면서 예. 싸이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200억이고 아유, 또 한 달 대단하네요. 후에는 400억에 이를 것이다. 이 근거를 어떻게 그 판단을 했냐면 예, 예. 음반이 이제 다운로드된 횟수 곱하기 얼마, 또 그리고 그 지금 아이튠즈에 다운로드된 것 얼마, 그다음에 그 유튜브 광고가 붙는 것 얼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역산을 해가지고 추정을 해봤더니 이런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효과라고 말하면은 여러 가지 부가되는 효과들을 갖다 말하는 거잖아요. 예, 예. 실제로 우리가 미국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 자동차 한 대를 팔 때 생기는 그런 경제 유발 효과라고 하면은 보통 한 대가 팔려나가고 또 그걸 통해서 미국에서 광고를 갖다 팔고 광고가 또 그 인지가 되고 또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뭐 어떤 그런 그걸로 통해서 이제 그 부대에서 발생하는 효과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문화 산업의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윈도우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는 하나의 창이 돼서 그 창을 통해서 수많은 그 다른 상품들이 같이 팔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원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우리가 굴비를 보면은 굴비 하나를 갖다 딱 잡으면 그 뒤에 계속 엮여져 있는 한 두릅을 갖다가 잡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 하나가 200억을 갖다가 꿰고 왔다 그러면 그 뒤에 못해도 20개 이상의 굴비들이 200억짜리 굴비들이 같이 엮여져 올라온다고 이렇게 본다면 1조 원도 사실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이런 예를 갖다 들고 있습니다. 그 밥 말리가 자메이카에서 레게로 히트를 쳤잖아요. 그다음에 자메이카와 레게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열려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상품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레게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듣기만 해도 뿌듯한 얘기인데요. 강남스타일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수출이 지금 한 33% 늘었다고 해요. 그것도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 하나가 될 텐데, 좀 이런 줄줄이 아까 말씀하시는 굴비처럼 따로 올라오려면은 제2, 제3의 이제 싸이가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선 하나는 세계의 어떻게 보면 세계 예. 정신을 갖다 읽어야 됩니다. 싸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불황에 위안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과 섹시로 무장한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JYP나 SM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를 보면은 싸이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전략을 사용했잖아요. 예. 현지화를 통해서 그 밑바닥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부심을 지키면서 세계 시장의 새로운 발빠른 매체로 공략해 들어가는 것, 이런 그 새로운 그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만의
컨텐츠가 필요하다. 싸이는 확실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가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한국말로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눌한 영어로 지금은 새로운 또 신드롬을 낳고 있어요. 이런 그 전략들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우리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제2, 제3의 싸이가 계속 나와갖고 좀 굴비 계속 좀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요,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시고 요즘 싸이 열풍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스페인 정부의 긴축안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400여 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로존 상설구제금융인 유로 안정화기구가 독일 대통령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8일 출범합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중 토항 스와프의 상설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탭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GDP가 가뭄 탓에 1.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지은 외신 캐스터와 함께 새벽에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큰 폭으로 내려갔던 해외 증시들 오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성장률은 전망치에 못 미쳤고 실업률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치를 하회하는 지표들도 있었지만 스페인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최종 예산안을 발표한 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중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0.54% 오른 13,485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 좀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39% 상승한 3,436.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1% 가까이 오르면서 1,447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날 급락세를 뒤로하고 역시나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국경일인 10월 1일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추측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기대감에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경제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 유럽 증시가 패정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 주요 지수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소폭 오르면서 5,779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빨간불로 7,290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 0.72% 상승한 3,439.32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역시나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들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가 더욱 공격적인 부양책을 꺼낼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일본과 중화권 증시들 대부분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48% 올라서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8,949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제는 2,000선 아래까지 붕괴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6% 크게 오르면서 2,05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역시 1.14% 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762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스페인 정부의 긴축안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54% 오른 13,485.97로 마감했으며 S&P 500은 0.96%, 나스닥은 1.39% 상승했습니다. 범유럽권 지수인 스탁 유럽 600 지수도 전날보다 0.34% 올라 271.65로 마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400억 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경제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레아 사이언스 대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며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존 상설구제금융인 유로 안정화기구 ESM이 독일 대통령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8일 출범합니다. 독일 대통령은 요아임 가우크 대통령이 ESM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비준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SM은 내달 8일 첫 이사회를 소집함으로써 공식 출범하고 내달 말쯤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김증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중 통화 스와프의 상설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중 금융협력 현안과 과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한중 간 통화 스와프 규모를 대폭 확대, 역내 금융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앞으로 양국 간 통합이 더욱 진전될 것을 고려해 한중 통화 스와프의 상설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탭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OLED 패널 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 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입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GDP가 가뭄 탓에 1.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1.3%로 지난해 3분기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했던 추정치나 시장 예측치인 1.7%보다도 더 좋지 않은 수치입니다. 극동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채권 투자자들과 대중은행 등 중심으로 지금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웅진그룹 발행 채권 중 만기가 남은 채권은 총 1조 3천억 원으로 절반이 웅진홀딩스 물량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매입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4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래에셋은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홀딩스 자회사인 웅진폴리실리콘에 1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모 회사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안정적 운용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300억 원을 투입한 서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 등도 적자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은행의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의 극동건설 대출은 1,340억 원이고 웅진홀딩스와 관련된 위험 노출액은 2,8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웅진이 법정 관리가 개시되면 은행들은 웅진에 집행한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행권의 불안 심리로 다른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심리, 그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금감원에서 제시한 NPL 비율 달성 등에 따라서 하반기 그리고 4분기에는 조금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추가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법원은 웅진과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 조기 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관리 여부는 다음 달 초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극동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지금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극동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장남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극동건설이 시공이나 시행을 맡고 있는 아파트는 세종시 세 곳을 비롯해 경기도 파주 당동과 인천 구월동 등 모두 12곳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해 사업을 연기한 용인 죽전의 사업장과 공사 현장의 지질 문제로 지체됐던 안동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세종시의 세 개 단지는 소위 분양이 완료된 완판 단지이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일부 분양이 부진한 사업장은 공사 진행이 조금 늦어지겠지만 계약자의 입주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사업장 대부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 하나라도 극동건설이 파산한 경우에도 저희 대한주택보증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완공해서 입주시켜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납부하신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등 그런 입주금을 되돌려 드림으로 해서 계약자 여러분을 보호해드리게 됩니다. 극동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인 12개 사업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부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경하더라도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의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앞서 싸이의 빌보드 차트 2위 소식 전해드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지 알아봤는데요. 싸이가 말춤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도 싸이와 함께 요동치며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인기에 힘입어서 수혜를 잇고 있는 주식시장 움직임, 그리고 그 대응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시우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싸이 덕분에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최재주주 양현석 대표 얼굴에 지금 웃음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보유 주식 가치가 SM을 넘어섰다고 하죠? 네, 지금 최근 싸이가 미국 진출 이후에 YG의 주가가 10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로 높아졌고요. 지금 SM의 시가총액이 1.2조 원 수준인데 과거 두 회사의 시가총액 차이가 그 60% 정도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한 20% 안쪽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SM의 이승환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보다 YG의 양현석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가 높아지게 됐는데요. 이승환 회장의 그 SM의 지분은 22% 정도, 그리고 양현석 회장의 YG 지분은 36% 정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YG의 주가 상승은 결국 싸이의 미국 강제 진출로 인한 그 YG 인해서 앞으로 YG가 더 큰 매출액과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도 유튜브 그리고 아이튠즈 광고 모델 수익료 일단 각종 행사 수익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서 예상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0억 정도는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빌보드 메인 차트 2위 진입,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싸이의 행보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만큼 YG 엔터테인먼트의 전망도 좀 밝다고 보시는죠? 네, 일단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아이튠즈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한 이제 광고 수익 배분 그리고 광고 모델 같은 것이나 행사 수익들이 단기적으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부터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미국의 아이튠즈에서 하루에 3만에서 4만 정도의 다운로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튠즈에서 10위에서 20위 사이였을 때는 10,000건에서 20,000건 사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2배에서 3배 정도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도 음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도 긍정적이고 싸이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11월 안에 미국에서 앨범을 발매하고 추가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싸이가 미국에서 지속성을 갖고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요.
앨범이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단독 콘서트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데다가 미국의 매니저인 그 스쿠터 브라운이 그 미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매출액이 긍정적입니다. 물론 11월에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 팔릴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힘든데 현재 인기를 바탕으로 음반이 팔린다면 적지 않은 수준으로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하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단기간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싱그러 올라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요? 주가가 최근에 급등한 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싸이와 빅뱅, 투애니언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 실적으로 연결되어야 주가 상승이 더욱 정당성을 갖게 될 텐데 지금의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2012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도 40배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고요. 2013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도 22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이 지금 부담스러워진 수준이고요. 그 비교 가능한 것이 작년에 SM의 주가가 급등할 때 최고 PER 밸류에이션이 46배 정도였는데 지금 그 수준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가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싸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것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일단 강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싸이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영국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뭐 1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기사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싸이의 기대감이 지속되는 것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어 노래 빌보드 1위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12months forward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12개월 정도의 그 PER 멀티플을 30배 정도 적용을 하면 제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실적에서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나옵니다. 일단 11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주가가 좀 더 오르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비중을 점점 줄여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김시우 수석연구원과 함께 싸이 열풍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추석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한결 여유로운 추석 연휴죠.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대화의 하두는 단연히 정치, 경제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M&E에서는 추석 특집으로 부동산, 증시시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를 짚어보고 또 대응 전략 마련해보는 그런 특집 순서 마련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M&E 방송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추석 연휴 마치고 10월 2일이죠. 네, 10월 2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추석 되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